한 분 계시는데 투자시구나. 네. 그래서 잠을 못 자신대요? 네, 잠을 못 주무시고 자죠. 최근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대요. 아, 네. 축하드린다고 네. 전해주세요. 또 기회가 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쏜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연 기자입니다. 박소연 기자의 뒤를 이어서 쏜톡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알아두면 돈과 기회가 되는 부동산 시장의 고급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월 3일에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시장도 변화의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이신 한문도 교수님 모시고 오늘 소중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1.3 대책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서울은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고 있다. 좀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규제 완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반응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거래량이 서울의 월 평균 거래량이 한 17년 동안 2006년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냈거든요. 네. 그거에 의하면 평균 거래량이 한 6,100 정도 나와요. 월. 네. 우리가 물론 영끌할 때 재작년에 네. 한 달에 15,000개까지 나왔고 그 다음 달에 10,000개였고 박근혜 정부 때 또 이렇게 활성화 대책 할 때도 한 10,000개 넘고 이래요. 몇 배를 빼고는 다 이제 한 6,000대에서 움직이거나 네. 뭐 4,000~5,000대, 6,000~7,00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네. 급격하게 이제 거래량이 줄다가 상반기도 줄었는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겹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거래 절벽으로 왔죠. 절벽은 뭐 거래 지하, 뭐 지하 1, 2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거래가 급감을 하였는데 요번에 103 대책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9.1 대책도 있었고 1110 대책도 있고 1221 대책 뭐 엄청나게 던졌어요. 던지는 것이 이제 마무리가 103인데 네. 핵심은 다 풀었죠.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MB 정부에서 이거 풀었을 때 집값이 반등을 바로 했습니다. 바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네. 거래량은 1,000대 이하면 사실 거래 절벽이거든요. 1,000대 이하인데 저번 달에 600이었는데 뭐 700개 수준 이렇게 좀 끝나가는 개념이었다가 1월 31일부터 네. 103 대책 중에 하나의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있죠. 네. 그게 이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마무리가 안 됐지만 우리가 마지막 통계는 2월 말까지 60일간이 돼야지 이제 1월 달 통계가 나오잖아요. 계약 날짜 기준으로. 네. 그걸 봤을 때 어제 오늘 사이에 거래량이 좀 부쩍 늘었어요. 특히 설날 이후에도 조용하다가 요번 주 들어서 갑자기 하루 이틀 3, 4일 사이에 100개, 200개가 떠가지고 이게 요번 20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20일 정도 남은 시간에 100개씩 계산하면 2,000개가 되고 잘하면 3,000개도 되겠다.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의 효과는 일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네. 엄밀히 말하면 103의 대책은 나타났는데 그 수치가 3,000을 넘어섰을 때 이제 집값이 원래 반등하는 추세선을 걸 수 있는 어떤 기본인데 네. 그게 특례 보금자리론의 힘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초반에 소진이 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네. 한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결론은 효과가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효과는 좀 있다. 단 그것도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5억밖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특례 보금자리론 여파로 그래도 거래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 하지만 크게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나요? 살아난다는 개념을 투입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투자나 전략 개념에서 살아나는 거고 실수요자들이 그리고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의 용도가 세 가지잖아요. 네. 살려고 하는 분들한테 5억 대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환 대출, 네. 금리가 비싼 분들이 이제 갈아타라고 또 해주는 용도도 있고 마지막으로 또 임대인들이 임차보증 못 돌려주는 역전세 난 그런 네. 세대에 대해서 또 그것도 대출해 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용도예요. 그러면 40조 정도 되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억짜리 집 이러면 뭐 꽤 되죠. 10만 개 가까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4억짜리 집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한 7억이라고 보면은
한 20만, 5만 정도 세대가 소진될 수 있는 양이라서 큰 양이죠. 양인데 그래서 그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수요자들의 일부하고 대환대출자들이 한정된 예산이니까 일단 일시적으로 소진될 때까지는 일단 시장이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분위기상.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세적으로 다음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이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러나 거의 소진대에 가면서 다시 집값이 이제 다시 또 하방 압력이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살아나는 기미로 보실 게 아니라 주식으로 말하면 일시적 반등, 기술적 반등,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그 네. 트리거가 특례보금 자리론 다 소진되면 제자리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분양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좀 많거든요. 그 미분양 주택이 6만 8천여 가구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은 정부가 개입할 때는 아니다라고 조금 선을 긋고 있는데요. 네. 현재 분양 시장은 정말 정부가 좀 지켜봐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정확히 보셨고요. 일반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2013, 14, 15년도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빚 내서 집사를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때요. 정상화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빚을 내서 올리는 정책이었거든요. 집값을 낮춘 정책이 아니었고 받치는 정책이었죠. 근데 그때 이제 미분양이 그러면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매년 5만에서 6만 이상 뭐 7만 가까이 미분양이 매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그 택지 공급을 안 했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제 한 3년 뒤에는 집 지을 땅이 없겠죠? 네. 공급을 안 하면 아니나 다를까 재작년 3년 2년 전 작년까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했죠. 전반적으로. 그때는 미분양이 10,000개 대밖에 안 돼요. 1, 2년. 그러니까 한 10몇 년 동안에 미분양이 5, 6만 대가 한 80%, 90%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본 게 맞고 중요한 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1년 있다가 10만 개, 그다음에 16만 개, 12만 개 한 3년 동안 이어졌어요. 그때 이제 MB 정부가 미분양 매입 지원책을 썼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빠르다고 얘기한 원희룡 장관의 얘기는 맞습니다. 맞지만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주택의 어떤 상승기의 초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하락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내려갈 수 있는 집을 떠받치냐라는 뭐 비판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국민의 세금,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건설사를 배불린다라는 비판을 안 받는 선에서 MB 정부 때처럼 뭐 50에서 70% 분양가에 매입을 하는 정책으로 가면 제가 볼 땐 뭐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자칫 뭐 건설사나 이런 데 분양가 수준에 맞춰서 하면 그 뭐 벌 때는 자기들 벌고 손해 볼 때 손해 안 본다는 건 잘못됐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분들 뭐 비트코인 주식 하신 분들 다 힘든데 젊은 세대들이 네, 그렇습니다. 누구부터 도와줘야겠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의 문제는 우리가 사실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건설회사가 과다한 수익을 노리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죠. 물론 우량 현장인데 일시적 어떤 하락기에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데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렸다 사실 이런 걸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좋은 입지에 좋은 현장에 좋은 회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그거는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살아날 수 있는 현장들. 그렇다고 무리하게 과도한 수익을 노린 그런 부실 현장까지 도와줘서는 안 되겠죠.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보실 때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도와주는 선은 미분양이 정리가 돼야지 주택 그 땅값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 분양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야 이제 거래량이 늘고 정상적인 시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블은 제거가 돼야겠죠. 건설 회사 중에도 버블이 낀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정리가 돼야죠. 계속 그 값을 유지하면 국민들이 그 값에 살려면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정과 상식에. 그러니까 미분양 문제를 너무 민감하게 보실 게 아니라 당분간 이어진다. 이어지고 이렇게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준비하던 현장들이 이제 좀 공급을 스톱을 할 거예요. 잠시. 네. 그래서 근데 올해까지도 물량이 많아요. 올해 내년 초까지도. 그래서 이건 한 1, 2년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실 현장도 나오면 뭐 금융위기로 넘어간다는데 그것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그것도 코스프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금융권하고 은행하고 예전에 상호저축은행이 2008년도에 부도가 많이 났어요. 네. 좀 어려웠어요. 저축은행이 11개가 부도가 났거든요. 부산상호저축 큰데도 그렇고.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축은행들하고 일금융권은 안전합니다. 미리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안 했어요.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는 데는 중소업체들이에요. 중소증권사, 뭐 캐피탈, 네. 보험사 일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조정이 된다 해도 대한민국 경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암만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 너무 과잉으로 정부가 나서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국민들이 감시하면 되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LH가 수유 그렇죠. 칸타빌 사들이면서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많죠. 네. 네. 가격을 한 15% 낮은 가격에 그냥 사가지고 네. 굉장히 국민들이 좀 원성이 있었고 그리고 원장관께서 페이스북에 또 글도 직접 올리셨고 그렇죠. 그 가격 자체는 그럼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심각하죠. 제가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LH가 샀잖아요. 네. LH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은 어떻게 운영되죠? 세금으로. 세금이죠. 네. 우리 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돈을 가지고 잘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건설사 수익 칸타빌 그 현장이 미분양이 난 현장이거든요. 대거 미분양이 네. 났으니까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네. 팔리잖아요. 그러면 싸게 팔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또 더 안 사요. 왜? 지금 보니까 부동산 하락기가 된 거예요. 이거 네. 더 내려가겠구나 판단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다 사준 거예요. 그 사람이 LH예요.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벌써.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할인해서 팔고 있는 값에 사준 거예요. 더 조사를 보니까 이 비슷한 사례가 광진구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네. 그 옆에 똑같은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신축이고 이 집은 한 5년 됐어요. 얘는 3억이고 얘는 2억이에요. 만약에. 네. 그러면 뭘 사서 국민들의 세금을 써야지 잘 산 거예요. 똑같은 물건인데. 그럼 2억짜리 사야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거를 3억짜리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좀 크게 배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네. 우리 국민의 돈을 네. 횡령은 아예 훔쳐가는 거고 몰래. 배임은 내가 2억짜리 살 수 있는 돈을 맡겼는데 그 돈을 갖다 3억짜리 사면 바보 내가 손해본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하죠. 손실을 입혔잖아요. 그래서 법에 나와요. 법에. 그래서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배임을 한 거예요. LH가. 그래서 법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네. 방송에서 배임을 좀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심하지 않냐 그랬는데 사실이거든요. 네. 왜? 국민 세금인데 네. 우리 젊은이들이 그 원천 근로소득세 팍팍 뛰는데 그럼요. 그걸 팍팍 쓰면 안 되겠죠. 조심해서 써야죠. 그래서 큰 문제라서 원장관님 지적한 건 당연한데 아이러니한 건 원장관님이 그 대표잖아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이해가 되는 건 있습니다. 원장관님께서 다른 정책에 그건 예정된 예산이었고 다른 네. 정책에 신경을 쓰고 계신데 갑자기 실무진이 사고를 친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야단을 친 건 맞는데 이왕이면 발표하실 때 네. 국민들한테 송구하오나 이렇게 야단 쳐놓고 송구합니다. 여러분의 세금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할 테니 네. 지켜봐 주십시오. 가이드를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랬으면 완벽했을 텐데 그건 또 빠졌어요. 네. 그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네. 분리를 했었던. 다음에 그렇죠. 페이스북에 또 쓰시지 않을까요? 네. 다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국민들이 박수 쳐줄 수 있겠죠? 네. 네네. 그러면 가격은 적어도 한 50% 이하로. 이하는 좀 넘어가고요. 이하 네네. 넘어가고요? 왜냐하면 50% 정도면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수 있거든요. 누가 네. 봐도 상식적으로. 네. 근데 집은 또 필요한 거니까 네. 무슨 뭐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50% 할인한다 그래서 뭐 바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집은 할인한다 그러면 언젠가 꼭 사야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우리 수요자들이 다 갈 수 있어요. 분양가가 중요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50%면 50원인데 시세가 50원짜리를 갖다 분양가 100원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값이잖아요. 네. 의미가 없잖아요. 하락기인데. 근데 분양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50, 70 어디서 나오냐면 네. MB 정부 때 그렇게 했어요. 뭐 건설사가 많이 부도가 났거든요.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듣는데 몇백 개가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채무 조정 지원단 구조조정을 지원해주는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도와주는 정책을 쓸 때 가이드가 네. 지금 말씀하신 50, 마지노가 50, 70 분양가. 그 분양가도 건설 건축업자의 현장에 대한 분양가가 아니라 주위 시세랑 비교해서 맞죠. 분양가가 네. 적정할 때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거의 합리적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국민들이 다 이해해 줬어요. 그래 건설사가 너무 망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정부는 조만간에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러면 그냥 지금은 간평가의 평균을 내서 단순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이 돼야 된다는 그것도 웃기는 거죠. 감정평가사분들이 감정평가를 높이면 또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독하는 기관은 원래 국토부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제도는 특별히 없어요.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100원짜리 200원 썼어요. 뭔가 심각하죠. 느끼기에 이건 범죄보다 나쁜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런 건 없고
1차 뭐 이렇게 경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내면 두 군데를 내요 꼭. 네. 두 군데를 내면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하는데 크로스 체크할 때 서로 갭이 여기는 100원인데 여기가 110원이다. 10%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이나 30% 넘어가면 이건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해요. 갭이 너무 벌어진 건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이상합니다. 감정 네. 평가서인데 그건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컨트롤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분의 얘기도 좀 나옵니다. 감정 평가도 뭐 국민이 하자,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하자. 공인중개사 시세를 잘 아니까 네. 뭐 이런 얘기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 투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탐관놀이가 너무 많아졌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좀 자꾸 이렇게 힘을 내셔가지고 소리를 내주셔야. 네. 그쪽 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겠죠. 네. 원래 좋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네. 건강하게 좀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건강한 감시가 좋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진짜 가장 네. 사람들이 궁금한 수요자 관점에서 얘기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수요자. 네. 요즘에 이제 규제가 많이 풀리고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도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집을 좀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택자라면 주택 매수를 좀 추천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더 기다려도 되는데 네. 일부 특례보금자리들 때문에 지금 또 약간 버틸 그렇죠? 거예요. 가격이. 네. 제가 예상한 거는 연말까지 한 예를 들어서 50% 하락텐데 얘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반토막 난 데들은 이제 더 내려갈 여진의 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100원짜리였는데 300원이 됐어요. 네. 100원짜리라면 좀 너무한 거. 1억이 3억이 됐어요. 네. 3억이 됐는데 반토막이면 1억 5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50%죠. 50%잖아요. 아직도 남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 수요자들이 볼 때, 저거는 1억 3, 4천이면 딱 좋겠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거품이 많이 낀데 네. 이런 데들은 조금 더 내려갈 소지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내려가는 폭은 이제 한정적이겠죠. 네. 그리고 역으로 이제 20, 30%밖에 안 내려온대 조정이. 그런 데는 뭐 경기도 수도권 일대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소 2배 반에서 3배가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가 3억이 됐는데 20%면 6천만 원 빠진 거예요. 네. 그렇죠. 갭이 아직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10에서 20% 더 빠질 수가 빠질 있다고 수도? 보는 게 제 견해인데 네. 50% 된 것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옆에 신축이 만약에 분양을 해요. 네. 분양을 하면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값이 비슷한데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이것도 조금밖에 안 내려왔어. 뭐 혼동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 최소한 40% 정도 내려왔는데 네. 신축 청약하는 분양 아파트가 이 40%보다 똑같거나 뭐 한 5% 선이라 그러면 이게 더 내려올 때 갭이 한 10% 정도 벌이잖아요. 네. 근데 신축이잖아요. 새 거가 더 좋은 건 맞잖아요. 네, 메리트가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그러니까 영끌 시절에 막 살려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너무 비싼데? 라고 판단돼가지고 머뭇한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분들이 지금은 사도 큰 무리가 없는 분들이죠. 왜냐하면 대출할 게 양이 적으니까, 부담이 네. 적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 말고 아예 그때든 지금이든 그냥 미래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계신 분들 대부분의 이제 직장인들이에요. 그분들 연봉 5, 6천 계산하시면 5, 6천도 많은 건데 평균이 뭐 5천 몇백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위에 치우치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만 예를 들면 비슷해요. 전국적으로. 서울이 한 60에서 65% 분들이 연봉 5천, 6천 이하예요. 그럼 실수령액은 400에서 450이거든요. 네. 최저 생계비 기준에다 이렇게 만약에 2인 가구다. 이게 2인 가구 기준이요. 그러면 나가면 한 200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0에서 조금 여가생활 중거나 뭐 차 한 대 사거나 이러면 100에서 150 한 달에 보면 잘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 얼마예요? 1,500, 2,000 잘야 모으신단 말이에요. 5년이래야 1억이에요. 10년이면 2억이에요. 네. 15년이면 나이가 벌써 몇 살이 돼요. 다들 가지고 계신 돈이 정상적인 분들, 대부분의 우리 근로자분들이나 자영하신 분들이 현찰로 자산 여력이 한 3억 수준인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네. 2억도 많으실 거고 많으면 이제 4억 네. 이럴 텐데 그러면 현재 서울 집값이 어때요? 4억짜리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주택 가격이 10억을 넘고 11억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딱 끊긴 겁니다. 금리나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도 끊겼거든요. 네. 그전에 심하게 투기꾼들이 집을 매집한 상태에서 프라이스 리더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높여가지고 마치 천일의 칠면조처럼 쌓아놓은 돈을
뺏어가는 형태로 이 시장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무주택자분들 중에 지금 말한 그분들은 아직도 괴리감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잘 안 붙는 거고 특례보금자님처럼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나마 힘을 내서 다가가는 건데 그것도 무리죠. 이 3억만 해도 이자가 벌써 7, 80명 애들 이름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주택 가격이 저는 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이나 정부가 네. 언론사들의 일부가 네. 자꾸 이제 자본주의의 탐욕에 빠져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 안 하고 그런 형태가 좀 빚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무주택자분들은 그분들이 안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못 사거나 안 사면은 주택 가격이 버팁니까? 못 버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금리 인하가 되기 전까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싸움이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리해서 절대 사지 마시라. 요즘 30년, 40년인데 그 정신적으로 되게 그 타격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큽니다. 무리해서 사지 마시고 안 사는 게 도리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젊은 분들이 나서셔가지고 좀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집값 너무 비싸다. 기득권들이요. 이제 그만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외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조금 기다리시고 무리하지 마셔라. 네.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생애 주기에 편익을 생각한다라면 네. 들어가셔도 뭐 우상향하니까 부동산은 네. 중장기적으로 뭐 손해보거나 뭐 크게 돈 벌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네.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릴게요. 무리해서 하거나 뭐 영끌하거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정말 그건 탐욕이죠. 뭐 무슨 지금 3억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분들은 계세요. 그럼요. 근데 지금 전세난이 났잖아요. 역전세. 네. 갭 투자가 지금 힘들어요. 근데 금리도 힘들어요. 투자의 기본 요건이 일단 다 없어졌어요. 도리어 이제 하락만 있는 여건이잖아요. 여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담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나면요. 6개월에서 1년 뒤에는 무조건 경제 침체입니다. 100%. 대한민국 역사도 그랬고 미국 역사도 그랬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경제 침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해고가 늘어나고 지금 벌써 증권사나 이런 데도 해고 많이 하잖아요. 네, 은행도. 맞습니다. 소리 없이. 그죠? 소리 없는 IMF 유한익이란 말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소득이 없어지면 전체 소비가 줄겠죠? 네. 그러면 회사들이 수익이 줄겠죠? 경기가 그럼 또 회고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거쳐야 그래서 이번 시장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경제 네. 침체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에 이제 그러면 샐러리맨들이나 실수요자들은 차곡차곡 돈을 모으겠죠. 네. 그 주택가가 어느 정도 내려올 때 그게 균형점이 되는 시점이 되면 다시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겠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기다려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정부가 너무 심각하게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을 안 쓸 때라는 전제 속에서는 네. 무조건 기다리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국가, 국민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네. 근데 또 궁금하실 부분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그럼 사도 되냐?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좀 체감적으로 내가 확 사도 된다라고 느낄 만한 타이밍 같은 건 있을까요? 있죠. 일단 신호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자기 자산과 상관없이 네. 뭐 우리가 유체이탈이라고 해도 될까요? 내 능력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하여간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네.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개 볼 필요 없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겠지만 공부하면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적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 네. 거래량이 지역마다 평균 거래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평균 거래량 밑에서 계속 오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거래량이 늘어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하나의 요인은 됐어요. 그다음에 전세. 우리나라는 갭 투자 천국인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갭 투기가 힘들어져요. 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버티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네. 결론은 뭐예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면 집값도 내려간다. 네. 그러니까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집값은 내려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미분양, 우리 요즘 많이 듣는 얘기 있잖아요. 네. 미분양 자꾸 늘어나면은 뭐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얘기 아니에요. 집이 많아져요.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죠. 내려가죠. 네. 근데 한없이 내려갈까요? 아니죠. 원룸에서 월세 사시는 분이 집값이 막 내려가지고 내가 대출 받아서 원룸 월세를 냈느니 이 집을 살 정도가 되면 사겠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량, 미분양, 전세가 이 세 가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 세 가지가 한 방향을 가리키면 하락이겠죠. 네. 세 가지가 다 올라가는 방향을 가리키면 상승이겠죠.
한두 가지가 있을 때는 보합인 거고 네. 지금은 다 세 가지가 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하락기죠. 요즘 나오는 거래량이 반짝 증가한다. 네. 하락과 안 되죠. 전자가도 하락하고 미분양도 늘어나면 두 개가 더 하락 요인이 크니까 네. 이건 올라가도 한계가 있겠구나. 그런데 미분양까지 가면서 이러면 이제 시장 봐야겠죠.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되고 플러스 알파로 네. 하면 이제 경매 지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매 경매 지표는- 낙찰률이나 낙찰가율이 좋아지면 네. 시장이 좀 살아나는 초입이거든요. 네. 지금 역대 최저치입니다. 지금.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분간은 하락기다. 뭐 지표 하나만 반등해서는 안 되고 또 세 가지 지표가 한 번에 방향을 딱 가르치는 그 시점 그 부분을 좀 그렇죠. 놓치면 우리가 안 되거든요. 시험 볼 때 국영수 보잖아요. 네. 그것만 잘한다고 평균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미 주택을 좀 한 채 이상 보유한 분들도 계실 네.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한 채 이상이요. 한 채요. 1주택자와 한 채 이상 분하고는 따로 볼까요? 상황이나 마인드나 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틀려요. 아, 제가 그래요? 볼 때. 한 채부터 보겠습니다. 네, 한 채부터. 네, 한 채 보유한 사람들인데 조금 자금 여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뭐 주택을 추가로 사서 재테크를 해보겠다. 지금 왜냐하면 금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네, 재테크 개념에서 네네. 그분들 그런 입장에서는. 개념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지금은 그분들 환경이 됐죠. 됐는데도 안 사고 있잖아요, 아직. 네. 예전 같으면 폭발적인 거예요, 지금.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사서 살지 않아도 되고 아무 때나 팔아도 되고 그냥 일반 재화처럼 해놓은 거예요. 국민의 필수 주거 요건인데 이제 그게 투기의 어떤 베이스가 되죠. 왜냐하면 사서 전세 놓고 대출도 되잖아요, 지금 또. 그렇죠. 대출 받아서 이자율 계산하니까 이자율이 3년 동안 분 게 한 1억인데 이 집값이 1억만 오르면 똑같은 거고 2억이 오르면 1억을 벌잖아요. 네. 투자한 게 뭐가 있죠? 이자밖에 없잖아요. 네.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투기적 요소인 거예요. 그걸 다 풀어줬어. 1주택자 이상 분들이 하나 더 투자할 분들은 좋은 때예요. 때인데 그분들이 보기에도 이건 더 내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했는데 3년 뒤에 이자만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잖아요. 네. 세금도 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이렇게 다 풀었음에도 안 사는 거는 그 이유예요. 이게 거품이 많았구나. 그러면 역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빠진 데를 이제 쳐다볼 때가 됐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네. 그 사람들은 더 쳐다보고 있겠죠. 뭐 눈을 부라리고 계산기 하고 뭐 하실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수익이 나는 기준이 어딘가. 그때는 이제 움직이겠죠. 그럼 다시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 전세가 이거랑 같이 가는 지표로 나타나잖아요. 네. 네. 간단하죠. 적정 주택가격이 충분히 내려왔다고 판단되면 투자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번 7년, 8년처럼 급등기의 그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 3기 신도시와 100만 채의 주택 공급 물량이 터져나오거든요. 네. 지금 분양한 거 말고도. 그러면 3년 뒤는 그게 입주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대체제가 생겨요. 집을 그 사람이 사서 팔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현재 집값에서 1억이나 2억을 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3기 신도시 집이 있는데 비슷한 이게 가격에? 더 싸거나 더 좋아. 네. 그럼 이거 안 사서 일로 가죠. 그럼 이 그렇죠. 사람 뭐예요? 이자만 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상에 따라서 바뀌는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같이 보셔야겠지만 일단 그렇게 흐름을 체크하시고 1주택자분들은 함부로 욕심내지 마셔라. 네. 시장이 예전하고 좀 다르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주택이 많은 다주택자분들 그분들도 네. 어쨌든 고민은 더 많겠죠. 그분들에 대한 그것도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 다주택자는 이제 2주택자도 다주택자죠. 그렇죠. 그럼 2주택자들하고 3주택자들하고 구분을 일단 탁 쳐야 돼요.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세금도 또 다르고 차등 네. 두고 있고 요번에 또 2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들은 또 네. 세제 혜택을 많이 줬어요, 정부가. 네. 근데 이분들의 대부분이 좋게 얘기하면 투자, 네. 나쁘게 하면 투기꾼들도 껴 있습니다. 네. 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정부가 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냐면 3년 처분 조건이에요. 네. 3년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요. 집을 샀어요. 지금 샀는데 지금 2주택자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2주택자분들이 이제 집을 샀는데 한 2년 있다가 집을 샀어요 또. 네. 이게 좋아가지고 지금 풀어줬잖아요. 네. 지금 풀어줬으니까 또 하나 샀어. 투자를 했어. 네. 얘가 이제 분양권이에요 만약에. 입주는 한 2년 뒤 하겠죠? 네. 입주하고 나서 이 집을 원래 집을 3년 안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기간이 많아. 네. 근데 이 집을 샀을 때 부담이 없다라면 이 집은 언젠가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보면 계산해보면 합이 5년 돼가니까. 네, 그렇죠. 분양권만 취득한 날부터가 아니라 입주부터니까.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2주택자분들은 지금 하나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건도 지금 정부가 깔아놔 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2주택자분들 중에 두 종류가 있죠. 여유가 있어서 편안하게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올 그 영끌 해가지고 하나를 더 사는 분도 계셔. 영끌도 1주택자가 있고 2주택자가 있습니다. 무주택도 있고. 무주택 갭투자가 이제 1주택자지만 무주택 갭투자가 집은 자기 집인데 자기 집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 집은 있는데 하나 더 했어요. 네. 했는데 그럼 영끌해서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영끌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너무 안 좋죠. 역전세가 만약에 강북에 어떤 뭐 중간 값을 했다, 뭐 10억짜리 했다, 그럼 전세 그때 한 7, 8억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 5억, 4억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많이 그럼 내렸죠. 3억, 4억을 지금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죠. 근데 이미 자기 집 살 때도 대출 받았어. 대출이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가냐면 P2P하고 제2금융권을 가요. 근데 거기 네. 이자율이 10에서 14%예요. 지금 잠 못 자는 2주택자도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현찰 주고 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0%,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네. 80%는 다주택자인데 영끌에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이분들이 막 박 터지다가 잠 못 자다가 요새 이제 한숨 놓은 거예요. 정부가 풀어줘서.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또 하나 더 살 마음이 들까요? 고생을 안될 것 했는데 같은데요? 느낌이 벌써 조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고 3주택자 이상, 그러니까 2주택자도 여유 있는 분과 아닌 분이 있죠. 그럼 네. 3주택자 이상.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실 텐데 자산이 20억이에요. 네, 20억. 어마어마하죠, 자산이. 젊은 분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전세 그 80%, 90%일 때 80%하면 얼마예요? 16억이잖아요. 네. 4억 갖고 갭 투자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전세 끼고. 맞죠? 네. 그러니까 자산은 20억인데 자본은 자기 돈은 4억이야. 그러네요. 부채가 근데 너무 어떤 많군요. 분은 7억인데 서울 집값이 10억이다 보니까 집을 못 산 무주택자야. 네. 누가 더 부자죠? 무주택자가 부자죠. 부자죠. 네. 특히 경기가 안 좋거나 이렇게 전세가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분은 그냥 그대로 그 돈을 갖다가 모았던 돈 중에 일부는 그냥 은행도 둘 수 있는데 여기는 답이 없죠. 20억 자산가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파산 쪽으로 이제 갑니다. 네. 경로로 역전세가 보면- 날았으니까. 네. 그러면 5집이라고 치면 한 집에 1억이면 5억이잖아요. 네. 5억이자면 아시잖아요. 350, 400 내다잖아요. 5% 대가. 근데 이분이 만약에 올인한 분이면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죠. 네. 그래가지고 이걸 좀 숨을 쉰다고 또 10%짜리 넘어가요. 이분은 정말 힘들겠죠? 그럼 이런 집들은 튕겨나오겠죠, 경매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가들과 2주택자와 3주택자도 다 종류가 다르다. 그 무주택자도 다 틀리다. 아까처럼 네. 있는 분이 없는 분. 그래서 시장이 다 한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고 그리고 월세를 받는 다주택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네. 이제 월세로 자산을 모은 상태에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그렇죠.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갖고 있던 원금마저까지는 그런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시장이 두 개의 어떤 현상이 공존하는 시장이 된 거예요. 다주택자는.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은 제가 조언 드릴 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까지 뭐 10%짜리를 많이 버텼다. 네. 5개를 어떻게 막 빨리 3, 4개를 정리하셔야죠. 정리하시면 부담이 적으면 버틸 수가 있잖아요. 유지할 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그 값이 얼마까지 버틸지 모르지만 그걸 본인이 계산하셔가지고 이 2개면 내가 충분히 5년, 10년도 버티겠다. 그럼 이따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리하게 들고 있다 그러면 손 놓게 되고 이제 자빠지면 네. 있던 것마다 다 날아가니까 뭐 잘 보셔가지고 분야마다 이게 다르니까 그렇게 잘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최대한 빨리 그러면 여력이 되지 않으면 정리를 하는 게 자기가 버티거나 유지할 수 있는 선 최소 3년 일 때만 유지가 하는 게 나은 것이고 3년 넘었을 때 무리가 온다 그러면 그거는 돈 문제를 떠나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심한 말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맞아요. 볼 때 돈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집이 안 팔려서 신경 안정제를 먹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 계시는데 투자하시구나. 네. 그래서 잠을 못 자신대요? 네, 잠을 못 못 주무시고 자죠. 그래서 안정제를 먹고 우울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다가 최근에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대요. 네. 축하드린다고 네. 전해주세요. 또 기회가 오실 거잖아요. 그죠? 네. 건강해야 사람이 또 맞습니다. 저걸 하잖아요. 건강부터 챙기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네. 전세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세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고 그러면 매매값도 더 떨어지고 지금 계속 거의 네. 데스 스파이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앞으로도 또 더 안 좋을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낙폭이 지금 많은 지역, 과도한 지역들은 네. 조금 더 조정이 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 있다고 보고 덜 조정이 된 데 있잖아요. 네. 뭐 서울도 나는 것처럼 지방도 또 나뉘어요. 네. 광역시 어떤 광역시는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광역시 뭐 광주 내지 뭐 어떤 데들은 또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데들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올 한 해 입주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40만 호 가까이 들어와요. 네. 주로 이제 주택이 좀 보고 아파트 인구 단위에 비해서 아파트
절대량이 다른 데보다 적은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에 상승기에 건설회사들이 네. 분양이 잘 되니까 엄청 지었어요.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인천, 네. 뭐 또 충남 일대, 충남. 부산. 네. 부산은 또 한쪽으로 좀 치우쳐요. 부산 진구 이쪽으로 좀 치우치는데 아, 네. 화성 동탄도 엄청 네. 많이 들어오고 아, 그렇죠. 강남 사고도 또 엄청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강남 사고 어마어마한 물량 들어옵니다. 한 2만 개 들어와요. 강남 사고만. 사고에만. 우리가 네. 맨날 듣던 소리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뭐 1년에 맞습니다. 지금 뭐 3만, 2만 이랬는데 강남 사고만 2만 447개가 들어와요. 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건데 네.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유명한 원베일리, 개포 그럼요. 자이프리던스 네. 그리고 DH 파크가 있어요. 그거 합치면 그게 10,000개가 넘어요. 네, 아주 계단지들만. 네. 그리고 소단지 뭐 300, 400? 소단지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300세대 넘으면 아파트 모양 나거든요. 네. 우리가 천천하니까 천이 많은 것 같은데 300세대, 250세대도 살기 좋습니다. 네. 그런 아파트들도 합하니까 한 2만 개가 넘어요. 오. 서울 전체로 하면 3만 4천 개가 되고.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올해 지금 전세 하락기에 지금 막 매물이 나오는 와중에 입주 물량이 터지니까 강남 사고는 좀 조정을 더 받겠죠? 그런 것처럼 인천 지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인천 지역이 조정을 받으니까 인천은 6년, 7년치가 2년에 나오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엄청 나오고 있고. 그럼 인천하고 붙은 데가 서울의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예요. 강서구. 네. 거기 쭉쭉 내려가잖아요. 왜? 인천 역풍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 구로구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 뭐 한 4, 5억에 계셨는데 대출 2, 3억 끼고 가장께서 이거 봐라. 경인고속도로 20분 고생 아침에 하면 저녁에 하면 처자식이 잘 살겠구나. 네. 행복하게 좋은 네. 새 아파트에서. 아, 그럼요. 근데 돌아보니까 전세가가 2억 2억 5천이야. 네. 조금 마음 딱 땡기면 조금 붙어서 사. 그 거기서 편안히 살면서 돈을 모아서 다시 백해. 뭐 이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강남 사고가 이제 많아지면 서울에 담으로 벌어질 거고 다른 제가 말씀드린 부산이라는데도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예측하시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서구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강서구요. 네. 네. 약간 체감이 되거든요.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 많이 네. 내려간 게 아니죠. 정상화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거품이 꼈다가 정상화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려간다고 느끼려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값보다 내려가야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지. 네. 아이스크림 우리가 맨날 1,000원에 먹는데 3,000원에 파는데 그게 2,000원 되게 내려간 거예요? 아니죠. 아직도 비싼 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상화라고 네.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냥 정부가 또 전세 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내놨잖아요. 안심 전세 앱이 좀 메인일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핵심이 우리가 평소에 시세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뭐 소규모 오피스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세대라든지 연립빌라라든지 그런 시세들을 추정하는 정보를 좀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각에서는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걸 시세를 만약에 제대로 정확하게 추정하는 게 가능한가? 오히려 시장에 혼란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 뭐 저보다 잘 아시는 시청자분들 그 뭐 자전거래, 네. 가짜 신고가 많잖아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참 특이한데 하여간 이 전세 지금 제도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우리 2030 세대들이 많이 피해를 받지 않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던졌어요. 네. 근데 해결된 건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암이 걸렸는데 그럼 암을 치료해야지. 암이 걸려가지고 시력이 나빠져서 눈만 치료하고 암이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저려서 손가락 저린 걸 마사지하고 암이 납니까? 안 나죠. 암을 치료해야 돼요. 그럼 이 전세 사기도 어떻냐? 간단합니다. 일단 정부가 공범이에요. 제가 볼 때. 화곡동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조금 저렴하다 네. 보니까. 그 1억짜리 8천짜리 전세였는데 이걸 정부가 대출을 2억까지 한도를 늘려줘요. 무보증으로 만약에. 그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거 대출 2억이 되니까 다 같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네. 야 우리 2억 받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그게... 얻으러 갔을 때 2억이면 원래 자기 돈만 갖고 하면 못 사죠. 못 그렇죠? 들어가는데 네. 정부가 도와주잖아요. 2억을 보증보험을 해가지고 뭐 저리를 하니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그냥 월세 조금 더 내지 하고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2억짜리가 아닌데 1억짜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원래 1억짜리로 되니까 2억까지 갭이 터지니까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2억짜리라도 50%만 대출을 하거나 50%만 보증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품을 암만 띄우려고 그래도 띄울 수가 없죠. 100% 이상은 힘드니까. 네. 그럼 사고가 나도
사고의 폭이 극히 적을 것이고 웬만하면 나도 다 회수가 되잖아요. 그럼 얘기 끝났죠. 전세 대출 안 해주고 전세 그 보증보험 들었을 때 사고가 나면 LH가 다 보증보험이 다 책임지게 하고 전문의한테 피해 안 가게 만들면 50%를 하면 돈을 모아서 가시는 분도 얼떨결에 여기가 2억으로 돼버리니까 1억이 아니라 2억 가진 분은 1억짜리 전세를 들 걸 2억을 그냥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터지면 이분은 1억을 그냥 잊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쵸. 뺏기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을 드는 건데 보증보험이 지금 5천억 지금 작년에 지금 손해 났거든요. 네. 다 우리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악의 고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정부가 여러 가지 애쓰신 건 제가 인정을 해요. 네. 애쓰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간단하잖아요. 심하게 말씀 올리면 전세 대출 안 해주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가 네. 주택 돌아가는 시장을 알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주는 것도 가격 조사하는 것도 실거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얘기해가지고 하는 호가 조사제도가 있어요. 네. 그분들이 실을 잘 아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경매가 나게 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정상적인 물건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 싸게 팔잖아요. 그런 게 이제 주택시장에서 경매의 성격을 좀 가진 거예요. 경매 물건은 보통 한 70%에서 낙찰이 돼요. 특히 빌라는 아파트는 한 80% 선이고. 네. 그러면 70% 밑으로 대출을 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못 받게 하는 법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쁜 법인가요, 여러분? 집값이 전세값이 싸더라도 누가 이사 가는 걸 좋아하겠어요. 돈을 모으면 집 사게 되잖아요, 결국.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고 나는 거는 간단히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고대 시대 한무라이 법전 그 시절에도 네. 이것보다 더 나은 서민들에 대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대 시대가 자본주의를 볼모로 해서 MBS 파생상품 이걸 돌려가면서 네. 마치 천이대 칠면조를 자꾸 우리 국민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전세제도에서 애를 쓴 거 인정한다. 네. 그나마 옛날보다 나아지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강력하게 한다라면 아마 국민들이 박수 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집값이 그렇다고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집값은 장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돈을 모으면 짓지 말라도 이쁘게 짓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연적인 자본주의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를 100%에서 90%로 조금 낮추긴 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효과가 좀 없을 거라고 보시죠? 정말 눈 가리고 아무입니까? 그렇죠. 그냥 웃기는 얘기죠. 그냥 제가 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갭투자분들 입장에서 전세가가 많아져야 자기 돈이 덜 들어가니까 뭐 전세 제도를 이상하게 해서 또 저를 뭐 비판할 수 있지만 안티할 수 네. 있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갭 투자하거나 투기하신 분들 빼고는 다 제 네. 말에 100% 동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 순위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임해야 될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 그동안 우리 저 앵커님하고 말씀 나눈 내용에 대부분 다 얘기가 됐었고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행복하고 즐겁고 좀 보람 있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으로 어떤 시스템이 갖춰졌고 네. 그걸 해야만 살아남는 어떤 형태로 잡혀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소득 분배나 이런 거를 해서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애를 쓰는데 네. 여전히 부족하죠. 항상 일부 기득권들이 더 욕심을 내다 보면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고 이런 게 현재 시세고 네. 중요한 건 이거죠. 그걸로 인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병을 얻으시거나 아프시게 되면 네.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네. 뭐 대응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결론은 건강하시고 마인드 자체를 행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우선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다음에 가면 절대 문제는 없습니다. 살면서. 근데 여러분들 젊을 때 모르지만 60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면요 그 느낌이 와요. 그런 결론은 다시 건강으로 가는 거죠. 네. 건강이 최고다. 건강 우리 몸이 재산상으로 따지면 한 50억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뭐 작게는 6억 7억이라고도 들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사랑하시고 마음도 사랑하시고 가족 사랑하시면 전혀 뭐 대응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 그거 하면 다 대응이 된다고 저는 보고 그 다음에 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서 네. 뭐 자본 계획 잡으시고 자산 증식 계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보면 주변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가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실제로요? 네, 실제로요. 그 약값이 비싸면 큰일인데 그거. 네, 정말 큰일입니다. 저도 사실 조금 아픈데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은 절대 안 돼요. 네. 그렇죠. 집도 건강해야 있고. 집에 들어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건강하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네요.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저도.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부동산 전략부터 또 건강에 대한 얘기까지 또 교수님의 지혜가 엿보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